물리 실험 중 입자물리 실험 부분을 맡게 된 이세욱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자물리 실험에서 어떤 실험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실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입자물리 실험에서는 세 가지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뮤온의 플럭스 측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리콘 포토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해서 빛의 양자적인 특성 측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듐 22 소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 포지트론이 어느 정도의 물질을 투과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트랜스미션에 대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럭스 측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험에 사용할 그 뮤온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뮤온은 어떻게 발견되었냐 하면은 1936년 칼 앤더슨이라는 칼텍의 교수가 발견했습니다. 칼텍의 이 칼 앤더슨 교수는 포지트론을 발견해서 1936년에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 칼 앤더슨은 1932년과 33년에 걸쳐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린 사진처럼 이 사진이 뭐냐 하면은 클라우드 챔버에서 이 입자들이 지나가는 이 트랙들을 사진으로 찍은 것인데, 이 클라우드 챔버와 왼쪽에 보이는 이 솔레노이드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런 그 자기장과 클라우드 챔버를 이용해서 포지트론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1936년에 코스믹 레이 입자들의 트랙을 연구하던 중에 뮤온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 자기장에 의해서 이 트랙이 휜 방향에 따라서 이제 차지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트랙들을 보시면은 곡률 반경이 트랙들마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 곡률 반경이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냐 하면은 차지 투 매스 비율을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실험을 하다가 1936년에 어느 날 실험을 하다가 어떤 트랙들 중에 그 차지 투 매스 레이쇼가 일렉트론에 비해서 207배 작은 어떤 트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뮤온임을 알게 되고 그 뮤온을 칼 앤더슨 교수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걸쳐서 코스믹 뮤온이 생성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구 밖에서 높은 에너지의 입자가 날아와서 대기권에 있는 원자핵과 부딪히게 되고, 그 원자핵은 부딪히게 되면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깨지면서 차지드 파이온이나 뉴트럴 파이온들을 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핵이 깨졌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핵들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차지드 파이온들은 이렇게 쭉 이동을 하다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표면 방향으로 쭉 이동을 하다가 이 파이온들이 붕괴를 하게 되고, 이 붕괴된 파이온은 뮤온과 뉴트리노로 이제 바뀌게 돼서 이 뮤온이 이제 지표면으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에 사용할 뮤온들은 지금 고도 약 한 15km 정도에서 생성된 이 뮤온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할 예정인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대기권 밖에서 날아오는 높은 에너지의 입자는 대부분이 이제 프로톤들이 되겠습니다. 프로톤들이 되고, 이 프로톤들이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대기 안에 있는 그 질소 원자핵과 뉴클리어 리액션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소 원자핵과 뉴클리어 리액션을 하는 이유는 우리 대기의 70%가 질소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70%이기 때문에 이 프로톤들이 인터랙션할 확률이 이제 가장 높겠죠. 그래서 이제 질소라고 말씀을 드는 겁니다. 물론 다른 뭐 산소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이 질소보다는 조금 낮은 확률로 인터랙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프로톤과 질소 원자핵이 충돌하면서 뉴클리어 리액션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뉴클리어 리액션에서 생성되는 이 부산물들은 차지드 파이온, 그 다음에 뉴트럴 파이온들, 그리고 여기 보면 케이온, 그 다음에 뉴트론, 프로톤, 엔티 뉴트론, 엔티 프로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차지드 파이온들입니다. 특히 파이 마이너스나 이 파이 플러스를 보면은 얘네들이 뉴클리어 리액션에서 생성되고, 그 다음에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날아오게 됩니다. 날아오다가
차지드 파이온들은 얘네들이 라이프 타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날아오다가 약 지상 15km 상공에서 미온과 미온 뉴트리노로 붕괴하게 됩니다. 이 미온 뉴트리노가 이제 쭉 내려와서 우리가 지상으로 오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공에서 약 15km 고도에서 미온이 생성되었을 때 그때 에너지는 보통 약 평균적으로 한 6GeV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기권을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면서 이 미온은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권을 이동해 오면서 에너지를 약 한 2GeV 정도 잃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해수면 레벨에서 이 미온들의 평균 에너지는 한 4GeV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미온을 우리가 이제 코즈믹 레이 미온이라고 하고요. 이 미온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미온 플럭스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글로 좀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요 분리스를 보면은 지구 바깥에서 높은 에너지의 미온들 그리고 헬륨들이 이렇게 날아오게 되고요. 얘네들이 대기를 구성하는 질소, 산소, 아르곤 원자핵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질소가 가장 많기 때문에 질소와 상호작용할 확률이 가장 높겠죠. 그런 상호작용으로부터 이제 파이온들이 생성이 되는데 그 파이온들은 뭐 종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종류가 있죠. 차지를 가지는 파이온과 그 다음에 차지를 가지지 않는 중성의 파이온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차지를 가지는 파이온들은 이렇게 쭉 이렇게 이동을 해서 모멘텀을 가지기 때문에 지표면 쪽으로 쭉 이동을 해서 지상 약 15km 상공에서 이제 미온과 미온 뉴트리노로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뉴트럴 파이온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두 개의 포톤으로 붕괴를 하게 되고요. 이 포톤들은 다시 대기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대기에 있는 그 기체 원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페어 프로덕션을 합니다. 일렉트론, 포지트론을 만들고 또다시 일렉트론, 포지트론 얘네들은 브렘스트랑을 하면서 다시 포톤 하나 내게 되고요. 뭐 이런 현상들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뉴트럴 파이온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방금 다시 차지드 파이온으로 전하를 가지는 파이온으로 되돌아가면은 이 전하를 가지는 파이온이 미온과 미온 뉴트리노로 붕괴가 되는데 주로 요 미온이 생성되는 그 고도는 지상으로부터 약 15km 정도이고요. 그때 생성된 미온의 에너지는 평균 약 6GeV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6GeV 정도의 미온이 지구 대기를 거치면서 2GeV 정도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그 이온화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잃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C 레벨에서 미온의 평균 에너지는 한 4GeV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미온을 우리가 이제 C 레벨에서 측정을 했을 때 어떤 비율로 측정을 하게 되냐면은 분당 제곱센티미터당 약 1개의 미온을 이렇게 우리가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1제곱센티미터의 면적 안에 1분의 하나의 미온이 이렇게 떨어져서 내려온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온의 라이프 타임은 되게 짧습니다. 실제 그 미온의 프로프 타임을 보면은 그 15km를 날아올 수 없는 그런 짧은 라이프 타임을 가지지만 이 미온들이 렐러티비스틱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 프레임에서 미온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미온은 타임 딜레이션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마 팩터에 의해 가지고 라이프 타임이 더 길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죠. 그래서 이제 지표면까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미온 입장에서는 미온이 생성된 그 고도 15km와 지표면 사이 미온이 생성된 그 고도와 지표면 사이의 거리가 15km가 되는데 근데 미온의 입장에서 보면은 랭스 컨트랙션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미온이 이제 우리가 여기 지표면까지 도달하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가시면은 여기 파티클 데이터북에 있는 그 미온 플럭스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위쪽 요 그래프를 보면은
지표면으로부터 이제 고도가 되겠고, 요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C 레벨이 되겠죠. C 레벨이 되고, 요 왼쪽 요 숫자는 이제 플럭스가 되겠습니다. 버티컬 플럭스가 되는데, 요 단위가 스테 라디안당, 그러니까 솔리드 앵글이죠. 스테 라디안당, 초당, 그 다음에 제곱미터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보통 이제 C 레벨에서는 한 70개의 미온 퍼 제곱미터 초 스테라디안 그 정도로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위 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에 분 요걸로 우리가 좀 변화를 시켜주면 결국에는 우리 솔리드 앵글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해주는 거죠. 적분을 해주는데 그 반구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해줘서 우리가 적분해줘서 제곱 센티미터당 분당 몇 개의 미온이 날아오는지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 개의 미온이 제곱 센티미터당 1분당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미온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를 했습니다. 뭐 미온은 보통 그리스 문자 뮤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미온의 질량은 105.66 MeV 정도 된다. 라고 이제 우리가 잘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미온의 질량은 전자 질량의 207배 정도 됩니다. 아까 저기 앞에서 제일 첫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칼 앤더슨이 미온을 발견할 때 차지 투 매스 레이쇼를 구했는데 이 차지 투 매스 레이쇼가 일렉트론보다 207배 작은 것을 발견했다고 그랬었죠. 이렇게 요 매스의 그 비율에 의해 가지고 요 차지 투 매스 레이쇼가 미온이 일렉트론보다 207배 작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미온의 민 라이프 타임은 2.19 마이크로 세컨드이고요. 매우 짧죠. 그 프랍 타임이라고 이제 흔히 또 이야기를 하죠. 2.19 마이크로 세컨드인데 C 타워를 구해보면은 658.6m밖에 못 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658.6m를 가고 이 미온은 이제 붕괴를 하게 되죠. 미온하고 미온이 붕괴를 해가지고 일렉트론, 그 다음에 엔티 일렉트론 뉴트리노, 미온 뉴트리노 이렇게 이제 붕괴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미온이 15km에서 고도 15km 생성되었을 때 얘가 6GeV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그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이 미온은 아주 이렇게 상대론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마 팩터를 이제 곱해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감마 팩터를 곱해주면은 타임 딜레이션을 이 미온은 우리 입장에서 이 미온을 보면은 이제 타임 딜레이션이 생기게 되죠. 그 타임 딜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이 미온이 658.6m가 아니라 그보다 더 먼 거리를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지표에서 우리가 이 미온에 가지고 플럭스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온의 차지는 전자 질량하고 똑같고요. 마이너스 1E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피는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미온의 엔티파티클은 뮤 플러스가 됩니다. 뭐 요거를 뭐 엔티 미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뮤 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미온이 붕괴를 하게 되는데요. 미온이 붕괴를 하게 되면은 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자와 반전자 뉴트리노, 그 다음에 미온 뉴트리노 이런 식으로 붕괴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엔티미온은 포지트론과 일렉트론 뉴트리노, 엔티미온 뉴트리노로 붕괴하게 되겠습니다. 미온을 가지고 우리는 미온 플럭스를 측정할 예정인데요. 여기 보면은 저희 연구실에는 두 종류의 미온 플럭스 측정기가 있습니다. 우선 오른쪽 그림을 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실험할 것은 이제 요 오른쪽 그림에 있는 요 장치들입니다. 여기 보면 플라스틱 신틀레이터 2개와 그 다음에 플라스틱 신틀레이터 2개에 PMT를 붙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아날로그 신호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일렉트로닉스를 가지고 이제 신호를 측정하게 됩니다. 신호를 측정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실험을 직접 실시할 때 그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앰플리파이어, 팬인, 팬아웃, 디스크리미네이터, 딜레이 그리고 엔드로직이죠. 엔드로직, 그 다음에 ADC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이 미온을 이제 카운팅해서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PMT에서 생성된 아날로그
신호를 그러니까 미온이 지나갈 때 이제 PMT에서 신호가 생성이 되죠. 요거를 이제 증폭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팬인, 팬아웃은 여기에서 들어온 신호들을 나누거나 또는 합치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들어온 신호들을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어떤 게이트를 만들게 되고, 이 게이트 안으로 신호가 들어온 것들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동시에 들어오면은 이 엔드 로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디텍터에 미온이 지나갔구나 하고 판단을 하고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운팅을 하고 그 다음에 ADC로도 시그널을 기록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ADC라는 거는 아날로그 시그널 to 디지털 카운터입니다. 그래서 요 아날로그 시그널이라는 건 여기에 보시는 여기 밑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뻗어 가지고 있는 요런 요 시그널을 우리가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요게 PMT에서 나온 시그널이고요. 요게 뭐냐면은 오실로스코프로 이 PMT 시그널을 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밀리볼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을 가지고 이 아날로그 시그널을 적분을 하게 되면은 차지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차지들을 가지고 우리가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아날로그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요 차지들을 계산을 하고 그 차지가 이 일렉트로닉스, 여기 ADC라는 일렉트로닉스 내에서 이제 디스차지 되는 동안 그때 이제 이 ADC는 그 카운팅 시그널을 보냅니다. 스퀘어 펄스의 카운팅 시그널을 보내는데, 이 차지가 디스차지 하는 동안에 몇 개의 시그널을 카운팅을 하느냐, 이제 그거를 읽는 것이 ADC라는 이 일렉트로닉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할 텐데요. 요 장치들을 추각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왼쪽에 보이는 요 실험 장치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실험 장치를 가지고 다 실험을 할 수 있으나, 오른쪽에 있는 이 실험 장치들을 하나하나, 일렉트로닉스와 이 실험 장치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는 것이 더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른쪽에 있는 이 실험 장치를 가지고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빛의 양자적 특성에 대한 실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빛의 입자성을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우리가 불연속적인 그런 값으로, 개수로 우리가 이제 세는 그런 실험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빛의 개수를 어떻게 세느냐 하면은 실리콘 포토 멀티플라이어라는 이 포토 센서를 이용해서 빛의 개수를 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포토 멀티플라이어의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실리콘 포토 멀티플라이어 하나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 픽셀이라는 것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마이크로 픽셀들이 이제 가이거 모드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픽셀 하나에 포톤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광전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일렉트론 홀 페어가 그 마이크로 픽셀 안에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PN 접합 내에서, 마이크로 픽셀의 PN 접합 내에서 강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성된 하나의 전자는 이 강한 자기장에 의해 가지고 전자를 증폭하게 됩니다. 그 증폭된 전자가 결국에는 전기 신호를 만들게 되고 우리가 이제 눈으로 그 신호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마이크로 픽셀 하나당 전자 하나씩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마이크로 픽셀 하나에 전자가 2개 들어와도 결국에는 읽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요 SIPM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실리콘 포토 멀티플라이어 안에 아주 많은 개수의 마이크로 픽셀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실험을 하는 데는 그런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이제 실험을 하고요. 그 실험 장치는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이 실험 장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검은 박스는 LED 라이트를 만들어내는 장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실리콘 포토 멀티플라이어 장치입니다. 여기에 은색으로 둥그런 모양 이 원통 안에 실리콘 포토 멀티플라이어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실리콘 포토 멀티플라이어에서 나온 신호를 읽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요 이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LED 라이트를 실리콘 포토 멀티플라이어로 보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가느다란
검은 선이 있습니다. 이제 와이어 같이 생겨 있는데 이게 광섬유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 광섬유가 있어서 여기 LED PC 광섬유를 통해 가지고 실리콘 포토 멀티플라이어 가게 되겠고요. 여기서 나온 신호들을 여기에 있는 이 장치로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신호를 다시 이제 컴퓨터로 보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SIPM의 신호를 읽게 되겠습니다. 그때 읽은 신호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꼭 이렇게 뭐 사람 손같이 생겼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렇게 가우시안 형태의 이 분포들이 여러 개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여기 0에 보면은 X축이 ADC 채널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0의 픽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빛을 지금 측정된 감지된 빛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픽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픽은 요게 포톤 하나를 읽었다. 그 다음 두 번째 픽은 포톤 두 개를 읽었다. 이 두 개 포톤을 읽었다라는 그 픽이 되고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픽들이 의미하는 것이 포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실험 결과를 통해 가지고 빛은 이제 어떤 양자적인 특성을 가지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실험이 되겠습니다. 소듐 22 소스에 나서 나온 이 포지트론이죠. 포지트론이 물질의 두께를 얼마만큼의 두께의 물질을 통과할 수 있느냐, 투과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한 결과는 이거와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물질의 두께를 다르게 해가지고 이제 포지트론을 이렇게 쭉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질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투과하는 포지트론의 개수가 이제 작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험 장치는 위의 사진과 같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검은색 원통이 있는 원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실리콘 포토 멀티플라이어 그 다음에 소듐 22 소스를 넣고 소듐 22 소스와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이제 다양한 두께로 이제 우리가 물질을 넣어 가지고 투과율이 어떻게 되는지 투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요 빨간색 네모 상자는 이제 실리콘 포토 멀티플라이어에서 오는 신호를 읽어드리고 증폭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증폭된 신호를 여기 디지털라이저로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신호를 처리하고 여기서 나온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뭐 달라진 것은 앞에 실험과 달라진 것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원통형 기둥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듐 22의 소스에서 나오는 포지트론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소듐 22 소스에서는 1.27 MeV의 그 감마 하나와 그 다음에 0에서 541 KB 정도의 어떤 브로드한 스펙트럼을 가지는 포지트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 포지트론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앞에다가 그 소듐 22 소스 앞에다가 다양한 두께의 어떤 물질을 둘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포지트론이 얼마만큼의 두께를 투과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게 될 테고요. 근데 이 포지트론들이 물질로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포지트론이 이제 551 KB, 541 KB 정도의 에너지가 아니라 아주 높은 에너지, GeV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는 그런 포지트론이면은 물질 속으로 들어가면은 브렘스트라움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브렘스트라움 포톤은 또 페어 프로덕션을 하고 페어 프로덕션에서 나온 일렉트론과 포지트론 다시 브렘스트라움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이제 쭉 낮아지면서 이제 이런 그 브렘스트라움과 페어 프로덕션에 대한 그 확률들은 낮아지게 되고 이제 여기 입자의 에너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런 그 브렘스트라움과 페어 프로덕션에 일어날 확률은 낮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아이오나이제이션을 하면서 에너지를 쭉 잃게 됩니다. 쭉 잃으면서 일렉트론과 포지트론들은 이제 물질 속에서 이제 흡수가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실험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이 실험이 이제 이 첨단 물리 실험의 마지막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포토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한 요 두 실험들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고요. 물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할 수는 없겠지만 동영상을 통해서 이 실험을 보시고 이제 실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